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의 김창균입니다. UAM뿐만 아니라 항공기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룰 때 파이널에서는 어쨌든 DO160G를 통과해야 실물 항공기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벤트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DO160G에 관련된 이슈들이 챕터 1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는 그런 테스트 이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챕터 2는 요약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DO160G가 왜 이슈가 됐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앞쪽에서 레이더 트랜스미터로 통해서 레이더가 이제 앞에 있는 우측에 있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파를 수신하는 측에서 보시면 각 색깔별로 보라색, 그다음에 주황색, 녹색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지들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파를 받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앰플리튜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 초창기에 여기 사고가 하나 생겼었는데 미 항모에 포레스탈이라는 항모입니다. 그래서 1967년 7월 29일에 허프라고 해서 그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는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모 안에서. 그래서 그 사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착륙하는 스카이호크 항공기가 있는데요. 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동안에 계속 레이더들이 이제 그 주변을 감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레코딩을 하는 장비를 통해서 이게 녹화가 돼서 지금 알게 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스카이호크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자동으로 거기 그 공대지 로켓이라고 하죠. 주니 로켓이라는 애가 자동 발사돼 버리는 사고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항공기 24대랑 거기에 있던 이제 선원 134명이 사망을 하고 약 7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큰 이제 손실을 낸 사고입니다. 아마 단일 사고로는 굉장히 큰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공기가 지금 계류적인 상태에서 바로 발사가 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아무래도 이제 우연한 내용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파센투 강에 있는 그 시설로 옮깁니다. 그래서 고출력 전자파에 뭔가는 전자파들을 쏴서 실제 이 항공기에서 자동으로 발사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군에서 알게 되는데 이때 시점이 196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여기에 많은 사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추락 사고가 생기고 심지어 그 낙뢰 사고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할 건데요. 낙뢰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요거보다는 좀 더 최근에 법제화됐던 부분입니다. 이 허프라고 하는 거는 고출력 전자파인데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파가 보이지 않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셨던 내용처럼 마치 유령이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재밌는 건 또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글씨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10km에서 한 40GHz까지의 방사되는 라디에이션 플랜 웨이브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공기 중에서 카타나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하고 밑에 보시는 이제 헬리콥터 로빈슨 R44라는 헬리콥터도 방송국 그 타워 근처를 날아가다가 엔진이 정지하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 로타가 정지하는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자동 비행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고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송국 그 중계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력을 내고 있는 근처로 지나갈 때 이런 민간 항공기도 어택을 당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항공기에 관련된 보호를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 내에서 쓰고 있는 이런 많은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기지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공항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성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간도 통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면 뭐 이런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감시를 받죠. 그래서 레이더 파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 보면 낙뢰를 맞게 되는데 굉장히 낙뢰를 맞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낙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잠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를 받았을 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항공기나 또는 오토노머스 비클 같은 이런 자율주행 이제 차량들을 액티브한 그 소자로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액티브 소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개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 케이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비오닉스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케이블링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다 안테나적인 성능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A380 같은 경우는 케이블 무게만 한 5톤 정도 됩니다. 되게 무겁죠. 자, 얘네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고출력 전자파라든지 낙뢰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한 프로텍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케이블로부터 어떤 에너지 효과에 대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림은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어택을 당하고, 그다음에 능동 소자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 센서로의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낙뢰를 맞았을 때 여기 케이블의 어떤 모양, 결선, 그다음에 본딩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공기의 그 조향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는 케이스를 좀 임의로 만든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전부 다 항공기의 이 계기판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센서라든지 케이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공기 계기판에 모이면서 항공기의 조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만 모든 것이 이제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정상으로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번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지상 한 500m 언더에서도 이런 인위적인 번개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델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낙뢰를 맞아서 지금 조종석 콕핏 바로 옆에가 타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해상을 지나갈 때의 어떤 낙뢰 현상입니다. 계류 중의 선박도 있지만 항해 중의 선박, 저기 가운데 보시면 우측 1사본면에 보시면 항공기가 선박에 직접적인 이런 큰 낙뢰가 바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 전부 다 바다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데미지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들은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약 한 200kA 정도의 에너지가 날개 윙팁이나 콕핏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존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존 1A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장 강하게 이제 낙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스위핑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스위핑하는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들을 시뮬레이션 해야 이제 뭐 연료통을 보호한다든지 안테나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이제 중요한 GPS 센서를 보호한다든지 뭐 탁한 안테나를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호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안에서 보시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료 탱크 주변에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낙뢰가 맞았을 때 스파크가 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슈들을 이제 총 합쳐가지고 E3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E3에 이제 포함되는 것은 라이트닝 번개,
또 아까처럼 고출력 전자파인 허프, 그다음에 EMP 탄 같은 이제 이런 종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3는 주로 이제 군사 및 방위 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른 엔지니어들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산업에서는 이제 EMC라고 보통 용어를 쓰지만 EMC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내려서 보면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슈가 생겼느냐, 전쟁 또는 훈련 시에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실제로 많이 감소해 버려요. 뭐 우리도 이제 군사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100대 가지고 있다가 100대가 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뭐 고장, 정비 이런 체계로 해가지고 뭐 몇 %는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가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그 전쟁에서 돌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160G는 이제 밀 스탠다드 사륙이라고 경계가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D160G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만 조금 더 추려서 요약을 해서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항공기가 그 여러 가지 고장 메커니즘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미 공군에서 발표한 자료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라든지 진동, 휴미디티, 그다음에 더스트 이런 종류의 고장 사례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열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공기 이착륙을 하게 되면은 자 겨울에 바깥에 차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싱이라고 해서 얼어가지고 얼음이 쫙 깔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름 속에 있는 알갱이, 얼음 알갱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윙팁이나 윙 쪽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날개가 단일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날개 그 전면부는 프론트 사이드 쪽은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합 재료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단일 재료는 굉장히 심플해요. 설계도 쉽고 그다음에 제작도 쉽고 시뮬레이션도 쉬워요. 심지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호해야 되는 능동 소재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다 보면 습기에 노출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엔진을 가동해서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면은 스몰 사이클이라고 해서 열에 대한 그 사이클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그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비클에 비해서 아주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요거는 메커니즘 블럭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조금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리스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주로 그 기계적인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전자기 현상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그 평가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숙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공기 만들었어요. 저기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비용 관계도. 그래서 이런 그 시작과 끝까지의 어떤 단계를 어떤 절차로 피해갈 것이며 그 숙제를 갖다가 효율적인 그 절차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리스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스트럭처가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설계를 최적화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시험을 하는데 고장이 나서 페일이 났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미 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또는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문제시됐고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항공기에 맞는 건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자료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항공기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만들려고 보면 항상 그 레퍼런스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공기 복합재라든지 컴포짓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될수록 시험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리트라이를 할수록 리스핀이라고 해서 실제 물건을 제작해서 버려지게 되는 그런 비용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